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풀기 어려운 모순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잔혹한 나라. 남보다 한 걸음 앞서기 위해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지표로 봐도 이보다 더 차갑고 더 외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뭉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평소엔 서로를 밟고 올라서던 사람들이 위기의 신호가 뜨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고 제 것을 내어주고 빈자리를 제 몸으로 메우죠. 그런데 상황이 끝나면 더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한다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이 수천 년째 반복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학이 끝내 풀지 못한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이 감춰온 그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노후도 전부 전쟁인 곳.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사회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경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 지독한 경쟁의 지옥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엔 철저히 흩어져 각자 살아가다가 나라의 심장이 멎으려는 바로 그 순간, 일제히 하나로 뭉치는 기묘한 본능이죠. 세계의 그 어떤 정치학도 끝내 설명하지 못한 단 하나의 예외. 저는 그 정체를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정치학과 학부생 토마스 라이트입니다. 숫자와 이성만 믿었고 한국을 그저 과장된 민족주의라며 비웃던 사람이었죠. 국제정치학의 최고 권위자 헨리 애덤스 교수님이 그 한 문장을 던지기 전까지는요. 오늘 저는 제 오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헨리 애덤스 교수님은 인사도 군더더기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었죠. 그날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냉혹한 사회를 하나 보여드리죠. 교수님이 펼친 건 어느 나라의 지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경쟁률, 숨이 턱 막히는 취업 전쟁,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극단적 선택의 통계까지.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완벽한 각자 도생의 개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인간 사회란 원래 저런 거니까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사람이 질서를 지키는 건 도덕 때문이 아니라 법과 경찰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인간은 곧바로 야수로 돌아간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정치학의 가장 단단한 공리였죠. 토마스 홉스가 세운 명제, 만인에 대한 투쟁. 국가라는 계약이 무너지면 인간은 즉시 짐승으로 돌변한다는 수백 년 묵은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운 이성만이 정답이라 믿었어요.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모든 이론을 저는 감상적인 헛소리로 치부했죠. 그리고 교수님은 그 공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됐는지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7월 13일 뉴욕. 세계에서 가장 세련됐다는 그 도시에 한여름밤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송전망이 마비됐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암흑의 시간은 고작 25시간,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무섭게 사방에서 유리창 박살나는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쇠창살을 차에 묶어 통째로 뜯어내는 굉음, 셔터가 찢겨나가는 소리. 한 자동차 대리점에선 새 차 50대가 하룻밤새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브루클린의 어느 거리는 두 블록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였죠.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들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어요. 1600곳이 넘는 상점이 그날 밤 약탈당했죠. 도심 곳곳에서 1000건이 넘는 방화가 동시에 일어나 뉴욕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통제불능에 빠진 경찰 무전기에선 비명 같은 호출이 끊이지 않았어요. 출동하라는 명령은 쏟아졌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치안이 마비되자마자 이웃이 이웃의 가게를 털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리에 버려졌죠. 그날 밤 끌려간 사람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도덕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계약이 멈춘 그 자리에서 인간이 가장 솔직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한 결과였죠.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 그 본성이 100% 날 것으로 터져 나온 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통째로 삼켰죠.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공권력이 증발하자 도심은 순식간에 무장 약탈과 총격전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극한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흩어졌습니다. 각자 오직 자기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요. 지붕 위로 간신히 피신한 사람들이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동안 거리 아래에선 총을 든 무리가 빈 상점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죠. 2021년 이번엔 텍사스를 덮친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한파 대비 설비에 한 푼도 쓰지 않았던 민영 전력 회사들은 추위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죠. 전력망은 완전한 붕괴까지 단 몇 분을 남겨둔 위태로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 사람들은 오직 내 집만 따뜻하게 하려고 전기를 끌었었어요. 아무도 시스템 전체를 걱정하지 않았죠. 내가 멈추지 않으려다 결국 모두가 함께 멈춰버린 겁니다. 집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지만 그 누구도 옆집의 온도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죠.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벌어진 합리적인 개인주의의 완벽한 종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난한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도덕적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거창한 재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데이터로 쐐기를 박았죠.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는 고작 몇 달러짜리 물건까지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둡니다. 유럽의 그 찬란한 축제가 끝난 자리는 순식간에 약탈과 쓰레기로 뒤덮인 무법지대로 변하죠. 문 앞에 둔 택배 하나를 훔쳐가는 도둑이 흔해서 값비싼 특수 보관함이 필수품이 된 도시들. 이 모든 게 서구 사회가 매일 조용히 치르고 있는 불신의 비용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내 것을 빼앗지 않으리라는 최소한의 믿음. 서구는 끝내 그 믿음을 제도와 자물쇠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수긍했어요. 서구식 자유주의는 평시엔 더없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재앙이 닥치는 순간 집단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그게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철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그 결론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가라앉았어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철칙이 단 한 번도 들어맞지 않은 사회가 지구 위에 딱 하나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겠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엔 방금 보여드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각박하고, 더 치열하고, 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신호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차가운 개인들이 일제히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로 변합니다. 약탈이 아니라 연대로 말이죠. 저는 즉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회는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요. 한두 번 감정이 폭발한 우연이라면 몰라도 수백 년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물론 저도 한국을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과 영화, 거리마다 보이는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나라. 하지만 제게 한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분단국가. 운 좋게 경제만 부풀어 오른 과장된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곳. 적어도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테이블 위에 올릴 가치는 없는 나라라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비웃어 왔죠. 그런데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노후도 전부 전쟁인 그 살벌한 경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반만 본 거라고요. 정작 이 나라의 진짜 정체는 그 경쟁의 지옥 속에서도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다른 하나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철저한 개인으로 살다가 시스템이 무너지려는 찰나 강제로 모두를 전환하듯 하나로 뭉치는 본능. 그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넘겨 학습된 정교한 무언가라고요? 위기 앞에서 흩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더 단단하게 뭉쳤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저의 그 오만한 확신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 금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곧 교수님의 허점을 잡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날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학이 끝내 예측하지 못한 단 하나의 거대한 예외, 그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지금부터 제 눈앞에 하나씩 펼쳐질 참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교수님의 그 논리에서 허점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별것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그냥 아시아였으니까요. 서양이 개인주의라면 동양은 원래 집단주의입니다. 유교 문화권 특유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 가족과 마을을 하나로 묶는 그 오래된 정서가 위기 때 잠깐 발현되는 것뿐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죠. 서구 사회만 평생 들여다본 교수님이 동양이라는 변수를 놓친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백 년간 서구를 분석해 온 대석학에게 동양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일 테니까요. 저는 이 한 방으로 교수님의 거대한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의 집단주의 아닌가요? 수천 년 유교가 동양 전체에 똑같이 심어 놓은 공통의 문화일 뿐이라고요. 교수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은 데이터 앞에서 채 5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교수님은 동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위기를 맞았던 순간의 기록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필리핀이었습니다. 거대한 재난이 닥치는 순간 그 사회에서 작동한 건 연대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엘리트 가문을 중심으로 자산이 은밀하게 숨겨지고 기득권을 지키는 방어막만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졌죠. 재난이 끝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재난이 신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을 더 또렷하게 새겨놓았던 거예요. 다음은 인도였어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카스트라는 신분의 선과 종교의 균열을 따라 산산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깃발 아래 모여야 할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신분과 신앙의 깃발을 먼저 찾았죠. 위기가 공동체를 묶은 게 아니라 갈라진 틈을 더 벌려놓은 겁니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도 다르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흔들리는 즉시 공공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철저히 내 가족 단위로만 쪼개지는 파편화된 생존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내 식구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본능에 충실한 선택이었죠. 누구도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였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의 반응은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아시아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답이 있다는 착각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일본의 집단성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리는 질서입니다. 중국의 집단성은 국가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강제력이죠. 한쪽은 매뉴얼을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권력이 몰아붙입니다. 둘 다 민간이 스스로 켜는 자발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윗선이 사라지면 둘 다 똑같이 길을 잃습니다. 저는 그래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일본만큼은 다르지 않냐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해일이 모든 걸 집어삼킨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새치기 하나 없이 줄을 섰습니다. 약탈도 폭동도 없었어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묵묵히 줄을 선 그 모습에 전 세계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죠. 주인 없는 가게 안에서도 돈을 두고 나오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저 역시 그게 자발적 공동체의 완벽한 증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그 질서는 분명 훌륭했지만 작동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향식이었어요. 평생 몸에 밴 매뉴얼과 규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는 질서였죠. 문제는 그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윗선에서 명확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자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주어진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겐 더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도 명령받지 않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은 자칫 모두가 지켜온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초기의 황금 같은 시간이 지시를 기다리는 사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질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지시가 끊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선 거죠. 그리고 교수님은 이 두 질서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단 하나의 장면을 꺼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도쿄. 해가 진 뒤에 시노쿠보역 승강장은 차갑고 분주했습니다. 퇴근길과 귀갓길의 사람들이 어깨를 맞댄 채에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플랫폼엔 낮은 안내방송과 발소리만 오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중심을 잃고 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다음 열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로를 울리는 진동이 사람들의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초였어요. 승강장엔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죠. 비난할 일이 아니었어요. 영무원의 지시도 정해진 매뉴얼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달려오는 열차 앞 선로로 뛰어드는 건 그들의 기준에선 명백한 규칙 위반이자 무모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 짧은 몇 초 동안 승강장의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정하거나 겁쟁이라서가 아니었어요. 평생 몸에 밴 질서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반사신경으로 움직였어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도쿄에 건너와 낮엔 일하고 밤엔 일본어를 공부하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6, 누구보다 자신의 미래가 가장 무겁고 소중했을 나이였죠. 그런 그가 일면식도 없는 취객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내던졌습니다. 명령도 보상도 따라야 할 규칙도 없었어요. 사실 계산할 시간조차 없었죠. 쓰러진 취객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선로로 뛰어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어붙어 물러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일본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그를 따라 선로로 뛰어든 겁니다.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47의 평범한 일본인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역시 매뉴얼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 있던 군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없이 먼저 뛰어든 한 청년의 등이 얼어있던 그의 몸을 기어이 움직이게 만든 거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계산 없는 한 사람의 행동은 옆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머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수현은 그저 한 사람을 구하러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얼어있던 또 다른 누군가의 본능에 불을 댕긴 겁니다. 그건 국적도, 언어도, 매뉴얼도 뛰어넘는 무언가였어요.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취객 하나를 끌어올리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습니다. 기관사가 위험을 알아채고 열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몸만 빼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취객의 손을 놓지 않았죠. 결국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시노쿠보역엔 두 사람을 기리는 추모 동판이 세워졌고 매년 1월이면 추모식이 열려 올해로 4반세기에 이르렀죠. 당시 일본의 총리는 직접 편지를 보내 그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선로로 함께 뛰어든 한국 청년과 일본 사진작가의 이름은 그날 이후 늘 나란히 불렸어요. 이수현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받은 위로금을 모아
아시아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청년이 그 이름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 청년의 계산 없는 행동이 그가 떠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의 삶으로 끝없이 번져간 겁니다. 일본이 그를 사반세기 동안 잊지 못하는 건 그저 한 청년의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멈춰 서던 사회가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지시도 없이 필요한 순간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질서를요. 그리고 그 질서가 얼어있던 자기 나라 사람의 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광경을요. 그건 자기들에겐 없던 완전히 낯선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슬픔을 넘어 깊은 경외감에 가까웠죠.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옆 사람에게 옮겨붙는지 일본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운 셈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두 개의 질서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려 그대로 따르는 질서. 다른 하나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한 사람이 먼저 몸을 던지고 그 행동이 옆 사람을 켜며 번져가는 질서. 겉보기엔 둘 다 질서 정연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지시가 끊기는 순간 한쪽은 그대로 멈춰 서고 다른 한쪽은 비로소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위기는 그 둘을 칼같이 갈라놓았어요. 세계의 정치학이 그저 동양의 미덕이라 뭉뚱그려 온 그 집단주의 안에는 사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운영체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없이 스스로 켜지고 옆으로 번지는 그 운영체제. 지구상에서 그 스위치를 가장 또렷하게, 가장 끈질기게 켜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계산 없는 행동 하나가 옆 사람을 켜고 그렇게 켜진 행동들이 모이면 그건 어느새 말이 필요 없는 약속이 된다고요. 그 무언의 약속이 단단히 굳으면 그게 바로 그 사회의 질서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쩌면 그렇게 켜진 행동들이 수천 년간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나라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더 이상 그게 그냥 아시아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유교, 같은 동양이라는 말로는 이수현이라는 이름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그 스위치는 언제부터 켜지기 시작한 걸까? 한 청년의 몸을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든 그 정교한 본능이 도대체 어느 시간에 어느 땅에서부터 새겨진 것인지 한두 세대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그 깊이가 저를 점점 더 멀고 오래된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마득한 기원이 갑자기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위치가 대체 언제부터 켜진 것인지 교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실험실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방벽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 법도, 경찰도, 군대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정부 상태. 바로 1950년 여름의 한반도였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고요를 찢고 쏟아진 포성에 미처 잠에서 깨지도 못한 도시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죠. 한 나라를 지탱하던 행정체계가 통째로 마비됐습니다. 거리를 지키던 경찰은 증발했고 유일한 연락수단이던 통신망마저 끊겼어요. 정부와 군 주력 부대는 강을 건너는 다리마저 끊으며 더 남쪽으로 다급히 후퇴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방송을 남긴 채 정작 그 국민을 적의 한복판에 두고 떠난 거죠. 그렇게 한반도의 밤은 그 어떤 법도 제약도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진공 상태에 갇혀버렸습니다. 오직 멀리서 울리는 포성과 끝없이 이어진 피난 행렬의 발소리뿐이었어요. 등에 아이를 업고 머리에 세간을 인 사람들이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행렬엔 부모를 잃은 아이도 자식을 놓친 노인도 있었어요. 모두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그런 밤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결과를 이미 알 것 같았어요. 서구의 리스크 분석 모델도 똑같이 예측했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도를 통째로 잃었다면 그 답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폭도로 돌변할 겁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짓밟히는 익숙한 비극이 시작될 터였죠. 식량을 사재기하고 이웃을 밀고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약탈의 지옥. 전문가들이 안전한 책상 위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차갑고
명확한 예측이었습니다. 포화도 굶주림도 피난민의 절규도 닿지 않는 그 책상에서요. 그들은 인간을 너무 잘 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 믿음은 좀처럼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예측서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서 벌어진 기록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기록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서구의 예측은 단 한 줄도 맞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제19 보찜부터 싸서 도망쳐야 할 시골의 작은 농가들이 도리어 굳게 닫았던 살인문의 빗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굶주린 피난민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쥐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 먹일 쌀도 모자란 형편에 말이죠. 손익을 따진 결정이 아니었어요. 따질 새도 없이 그저 손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집이 문을 열자 바로 옆집도 따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어디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옆에서 누군가 먼저 빗장을 푸는 걸 두 눈으로 본 것뿐이었죠. 한 사람의 열린 문이 망설이던 옆집의 문고리를 대신 잡아준 셈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사찰들과 마을의 작은 학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의 명령도 행정의 지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을 열어 비투성이 부상병들을 받아들이는 임시병원으로 변했죠. 승려들이 손수 약초를 다리고 마을 안악들이 핏물 든 붕대를 차가운 강물에 빨았어요. 신음하는 부상병들로 법당 마루가 가득 찼고 향냄새가 배어있던 산사를 이제 피냄새가 채웠습니다. 의사도 변변한 약도 없이 오직 낯선 이를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행정이 완전히 멈추자 사람들은 그 텅 빈 자리를 스스로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농민들은 흩어진 식량을 직접 거두어 마을 단위의 공동 배급 체계를 현장에서 만들어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도 굶어 죽지 않도록 곳간을 가진 이는 곳간을 열었고 없는 이는 제 손과 발을 보탰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바다 위로는 이름 없는 민간 어선들이 스스로 뱃머리를 돌렸어요. 군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해안에 발이 묶인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실어 나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를 저은 거죠. 포탄이 물기둥을 세우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노를 놓고 도망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배 한 척이 포화 속으로 들어가자 옆의 배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한 사람의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러나 저를 가장 깊이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어요. 국가는 그들에게 군복을 주지도 총을 쥐어주며 강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징집령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소년과 청년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들, 스스로 뭉친 의용대들이 자진해서 전선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이 아니었어요. 15, 16의 앳된 소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내가 가야 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무거운 마음 하나뿐이었죠.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짧은 인사 한 줄을 남긴 소년도 있었어요.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어쩌면 본인도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 중 상당수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강제하는 총칼이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한 자발적 연대가 들어찬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났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건 데이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맹신해 온 저였을까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심이 떠올랐어요. 저는 손을 들어 반론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훗날 골라낸 기억 아닌가요? 약탈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기록은 조용히 묻히고 아름다운 장면만 추려져 전설처럼 남는 거라고요. 표본 자체가 처음부터 편향됐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날카로운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스스로 남긴 회고가 아니라 당시 그 땅을 지켜본 외국 종군 기자와 선교사들의 차가운 기록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라를 좋게 포장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깥의 기록마저 똑같은 장면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던 표본 바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받아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서구의 시민은 국가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도망칠 곳부터 찾습니다. 혹은 거리로 나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고 따져 묻죠. 그들에게 국가란 안전을 제공해야 할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 책임은 시스템에 있으니까요. 지극히 정당하고 성숙한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어요. 국가가 사라지자 도리어 그 사라진 국가의 빈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자리가 텅 비어버린다는 듯이요. 국가와 나 사이에 선을 긋는 대신 그들은 그 선을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무너진 나라와 나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본 거죠. 불평하거나 따져 물을 대상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먼저 빈자리를 메우자 바로 그 옆 사람이 따라 메웠을 뿐이죠. 주먹밥을 쥐어준 손이 옆집의 빗장을 열게 했고 먼저 전선으로 향한 소년의 등이 또 다른 소년을 일으켜 세웠어요. 계산 없는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행동을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행동들이 모여 무너진 나라의 골격을 임시로나마 떠받쳤죠. 물론 그곳에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 사람은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진공을 끝내 떠받친 건 빈자리로 걸어 들어간 이들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차가운 도쿄의 선로로 몸을 던졌던 그 청년의 반사신경이 어디서 왔는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던 그 본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70년 전 가장 절망적인 진공 속에서 또렷하게 증명된 적이 있었던 거죠. 한 세대의 행동이 다음 세대의 본능이 된 셈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위기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 그건 교과서가 아니라 피로 쓰인 유전자에 가까웠어요. 제가 평생 관심도 없던 그 나라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쟁이라는 극한이 만든 단 한 번의 기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어요. 극도의 공포와 애국심이 잠깐 폭발했을 뿐이라고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라면 인간은 가끔 영웅이 되기도 하니까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차갑고 이기적인 계산기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한마디가 그 마지막 도피처마저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전쟁터의 목숨은 어쩌면 뜨거운 애국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고 냉정해지는 영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모두가 조용히 등을 돌리는 곳, 바로 돈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땠을까요? 교수님은 이번엔 전쟁이 아닌 전혀 다른 전장을 펼쳤습니다.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냉정해지는 곳, 바로 돈 앞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영역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희생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은 다르니까요. 경제학에는 한 가지 불변의 공리가 있습니다. 자산이 사라진다는 공포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공동체 의식도 역사적 기억도 내던지고 철저한 개인이 된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단단한 진리라고 믿었어요. 전쟁터에선 옆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도 텅 빈 통장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영웅이 되지 못하니까요. 돈은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2001년에 아르헨티나를 꺼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모라토리엄의 해였죠. 어느 날 정부가 갑자기 예금 인출을 막아버리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셔터를 두드리고 유리창을 부수고 빈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곳곳에서 약탈과 폭동이 터졌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금은 이미 은행 안에 갇혀버린 뒤였죠.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제 살 길을 찾는 그 합리적인 본능이 결국 모두의 살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가치가 폭락하는 페소화를 던져버리고 달러를 사들여 장롱 깊숙이 숨기거나 해외 계좌로 빼돌렸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산만큼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한데 모이자 나라의 금융망은 모세혈관까지 통째로 말라붙었어요.
은행은 무너졌고 배소환은 휴지 조각이 됐으며 공동체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돈 앞에 선 인간의 진짜 민낯이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한국의 1997년을 꺼냈습니다. 나라가 외환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그 해였죠. 저는 이번에도 손을 들어 반론했습니다. 교수님, 그 유명한 금 모으기 말씀이라면 그건 미디어가 만들어낸 감성 캠페인 아닌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건 경제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요. 저는 그게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집단 감정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교수님은 또 한 번 옅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시킨 진짜 수치를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달러를 장롱 속에 숨기던 바로 그 시기. 한국인들은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던 금을 도리어 꺼내들고 영하의 추위 속 은행 앞에 줄을 선 거예요. 시끄러운 구호도 격앙된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봉투 하나씩을 손에 쥔 채 길게 늘어선 엄숙한 행렬뿐이었죠. 그 줄에는 부모 등에 업혀온 갓난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서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먼 나라의 동포들도 그 줄의 어딘가에 함께였죠.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젊은 부모는 아이의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운동선수는 평생의 자랑인 금메달을, 노부부는 자식이 사준 효도 반지를 풀었어요. 한 추기경은 평생 품어온 자신의 십자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차마 손에서 놓기 힘든 사연을 담은 물건들이었죠. 누군가에겐 단 하나뿐인 결혼의 증표였고 누군가에겐 떠나보낸 부모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아 내밀었어요. 나라의 빈 곳간을 제 손의 금부치로 채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단 석 달 만에 무려 350만 명이 그 줄에 섰습니다. 내 집 건너 한 집 골로 온 나라가 장롱을 털어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나선 셈이었죠. 그렇게 모인 금이 227톤이었어요. 그 금은 곧바로 외화로 바뀌어 바닥까지 말라버린 나라의 외환 곳간을 다시 채웠습니다. 바닥을 보이던 외환 보유고가 다시 차오르는 그 곡선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자산을 빼돌리는 게 정상인 세계에서 벌어진 완벽한 비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걸 감성 캠페인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한순간의 분위기로는 350만 명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교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저 뜨거운 애국심이 잠깐 끓어오른 것뿐일까요? 애국심이라면 한 번 끓고 식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행동에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반복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정확히 90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나라의 외교권이 통째로 강탈당한 해였죠. 국가라는 시스템이 절반쯤 숨이 끊긴 순간이었습니다. 혹독한 신분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회였어요. 서구의 상식대로라면 평생 짓밟히던 아래 계층은 차라리 잘 됐다며 각자 도생을 택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제 신분과 재산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듬해 충청도 홍주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참판 민종식을 비롯한 양반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통째로 팔아 군자금으로 쏟아부었어요. 가진 것을 지키기는커녕 가진 전부를 나라에 갈아 넣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그 양반들에게 핍박받던 농민과 천민, 노비들이 그 군자금으로 마련한 무기를 이어받아 함께 사지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어제까지 주인의 발밑에 엎드리던 자들이 오늘은 그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이 시기 어떤 양반들은 노비 문서를 불태워 종을 풀어주고 나란히 싸웠다고도 전해집니다. 가진 자는 재산을 던졌고 가장 천대받던 자는 목숨을 던졌어요. 위기 앞에서 수백 년 묵은 계급의 벽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신분의 사슬이 풀린 게 아니라 위기가 그 사슬을 통째로 녹여버린 거였죠. 그 순간 그들은 양반도 노비도 아닌 그저 하나의 생존단이었습니다. 서구의 그 어떤 계급 이론으로도 이 장면은 도무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05년 전선으로 향하던 그 거친 눈빛과
1997년 은행 창고 앞에 줄을 선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의 눈빛이 정확히 겹쳐졌으니까요. 90년이라는 시간도 신분의 차이도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건 분명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어요. 교수님이 마침내 그 정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식습니다. 그런데 90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학습된 정교한 논리입니다. 잦은 외침 속에서 권력이 번번이 백성을 버린 참혹한 역사. 성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건 늘 임금이었고 그 빈자리에서 칼을 든 건 언제나 이름 없는 백성이었어요. 수백 번 반복된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장 단단한 공동체로 단련시킨 겁니다. 그 역사가 이들의 뇌리에 새겨놓은 한 줄의 공식이 있었어요. 국가라는 방벽이 완전히 무너지면 내 재산도 내 가족의 목숨도 흔적 없이 함께 파멸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기시 자산을 던지는 행위는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메우면 그 나라가 끝내 나를 살려준다. 무너지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보험이었던 거죠. 한국인은 그 보험료를 금반지로도 목숨으로도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계산이 가장 뜨거운 헌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간이 가장 이기적이 된다는 돈의 영역마저 이 사람들 앞에서는 끝내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신봉하던 경제학의 가장 단단한 공리가 또 한 번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설명할 언어를 제가 배운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숫자로 무장한 제 모든 논리가 이 작은 나라 앞에서 차례차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재산을 내놓는 것, 목숨을 던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 그러니까 국민을 지킬 무기조차 손에 쥐어주지 못했을 때 요구하고 항의해도 모자랄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는 그 답이 두려우면서도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시계를 다시 1949년으로 돌렸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꼭 한 해 전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바다를 지킬 번듯한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미군정이 쓰다 버리고 간 낡은 나무 목선 몇 척이 해군 전력의 전부였죠. 한포다운 한포 하나 달리지 않은 배들이었어요. 그걸로 코앞에 해상 위협을 막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수군의 전통은 조선 말 군대가 해체되며 끊겨버린 지 오래였죠. 그 뒤로 한국은 단 한 척의 전투함도 없이 외세의 한포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바다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지던 시대에 한국에겐 그 바다를 지킬 손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 살림은 철 한 조각이 아쉬울 만큼 바닥까지 말라 있었습니다. 유일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며 빗장을 걸었죠. 괜한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차가운 계산이었어요. 가장 의지할 곳에서마저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킬 무기조차 손에 쥘 수 없는 안보의 완전한 파산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국가의 명백한 실패라고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 국가의 실패였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실패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서구의 상식대로라면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따졌어야 합니다. 당장 군함을 사내라고, 왜 우리를 지킬 준비조차 못했냐고 정부를 몰아세웠어야 했죠. 그게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가가 총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돈을 모아 그 총을 사오겠다. 1949년 6월 해군의 손원일 제독이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장병들이 제 부모와 형제를 지킬 군함을 사겠다며 얇은 월급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분의 1을, 부사관과 수병들은 20분의 1을 꼬박꼬박 객출했죠.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월급으로 제 식구 먹이기조차 빠듯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빠듯한 살림에서 떼어낸 돈이었기에 한 푼 한 푼이 더 무거웠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부인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군 부인회는 바자회를 열었어요. 손수 뜬 수예품을 내다 팔고 남의 집 삭바느질과 빨래까지 해가며 한 푼 두 푼을 보탰습니다. 이 눈물겨운 소식이 신문을 타고 번지자 이번엔 평범한 국민들이 움직였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푼돈과 성금을 보태며 모금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죠. 군함 한 척 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들이었지만 그 작은 정성이 수만 갈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나라 바다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그렇게 넉 달 만에 장병과 국민의 손으로 1만 5천 달러가 모였어요. 그 절박한 마중물에 정부도 마침내 지원금을 보태 6만 달러가 마련됐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그 돈을 들고 바다 건너 미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군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정규 군함의 판매를 아예 막아두었으니까요. 결국 그가 찾아낸 건 무장이 다 뜯겨 나간 채 민간 실습선으로 굴러다니던 낡은 배 한 척이었어요. 녹이 슬어 거의 고철이나 다름없는 배였습니다. 장병들은 그 배를 미국 현지에서 밤낮으로 직접 닦고 고치고 기름칠했어요. 제 손으로 녹을 벗겨내고 죽어있던 엔진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버려진 고철 덩어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때를 묻히며 다시 군함으로 살아났죠. 무장이 없으니 하와이에 들러 한 포를 달았고 괌에서 포탄 100여 발을 겨우 사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에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었습니다. 1950년 4월 백두산함은 태평양을 건너 진해 항구로 들어왔어요. 항해술도 미숙한 장병들이 낯선 대양을 몇 주에 걸쳐 직접 몰고 온 길이었죠. 부두에 모인 국민들은 첫 전투함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제 손으로 빚어낸 나라의 방패였으니까요. 한 푼 두 푼이 모여 강철이 되고 그 강철이 바다를 지키는 방패가 된 거죠. 하지만 포탄이 단 100여 발뿐이라 아까워서 실사격 연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무로 깎은 가짜 포탄으로 장전 연습을 하던 그런 군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 해군이 보면 코웃음을 칠 만한 초라한 한 척이었죠. 그렇게 들여온 단 한 척의 배가 진해에 닻을 내린 지 겨우 2달 남짓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출동한 백두산함은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정체불명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국기도 선명도 없는 수상한 대형 수송선이었죠. 백두산함이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그 배는 끝내 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뱃머리를 돌려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집요한 추격 끝에 백두산함이 서치라이트를 비췄어요. 그제야 그 정체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갑판 앞뒤엔 한 포가, 사방엔 기관총이 번뜩였고 북한 정규군 복장을 한 무장 병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무려 600명의 북한 전개 부대가 부산으로 몰래 침투하던 무장 수송선이었습니다. 목표는 최후의 보루, 부산항이었어요. 만약 이 배가 부산의 상륙해 부두를 파괴했다면 전쟁 첫날에 후방 교두보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였죠. 유엔군이 발 디딜 항구조차 사라지고 한국은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단 한 척이 뚫리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였어요. 그 절체절명의 길목을 국민이 사온 배 한 척이 홀로 지키고 선 셈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거친 파도 위, 한국 해군 유일의 전투함 백두산함이 그 거대한 수송선을 향해 앞장서 뱃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6월 26일 0시 30분, 마침내 첫 포문이 열렸어요. 아껴두었던 100여 발의 포탄을 한 발 한 발 정확히 쏘아 올렸죠. 적도 한 포와 기관총으로 맹렬히 응사했고 밤바다 위로 붉은 예광탄이 수없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적의 포탄이 백두산함의 조타시를 정통으로 강타했어요. 그 자리에서 두 젊은 수병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제 손으로 마련한 그 배 위에서 제 나라를 지키다 세우러진 거예요. 적병이 헤엄쳐 백두산함으로 건너오려 하자
장병들은 소총을 쏘며 그마저 막아냈죠. 한 명이라도 갑판에 오르면 그대로 백병전이 벌어질 판이었으니까요. 명중률을 높이려 적함과의 거리를 400m 안쪽까지 좁히면서요. 1시간 가까운 사투 끝에 백두산함은 마침내 그 수송선을 대한해 협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조명탄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오직 두 눈과 한 줌의 포탄으로 이뤄낸 승리였죠. 국가가 끝내줄 수 없었던 국방을 국민이 제 주머니를 털어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 단 한 척의 배가 전쟁 첫날 나라의 숨통을 되살린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가가 무능했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그 책임을 따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연한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버렸어요. 없는 군대를 탓하는 대신 없는 군대를 제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가 지도에서 지워질 나라와 끝내 살아남은 나라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국가의 실패를 따지며 주저앉는 대신 그 빈자리를 제 돈과 제 목숨으로 직접 메워버린 사람들, 국민이 직접 돈을 모아 군함을 사와 그 군함으로 나라를 구한 기록이라니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비싼 무기를 제 손으로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전쟁사에도 이런 데이터는 단 한 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방어선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좋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위대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통과한 옛 세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풍요 속에 자라 더는 굶주림을 모르는 지금의 한국인에게도 과연 그 유전자가 살아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마지막 저항을 읽었다는 듯 이번엔 아주 가까운 과거를 꺼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설령 그 모든 게 사실이라 해도 그건 죽고 사는 위기 앞에서만 잠깐 켜지는 예외 아닌가요? 평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각자 도생에 가까운 사회라고 들었습니다. 위기에 반짝하는 모습과 그 사회의 본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교수님은 이번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가져왔어요. 교수님은 먼저 2021년에 영국을 펼쳤습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가 겹치며 화물 기사가 갑자기 부족해지자 영국 전역의 주유소가 도미노처럼 문을 닫았어요. 기름이 끊긴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유소마다 수십 미터씩 줄을 서서 기름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한 통이라도 먼저 채우려고 곳곳에서 주먹다짐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멀쩡한 시민들이 기름통 하나를 두고 서로 멱살을 잡는 광경이었죠. 시스템 전체가 멈출까 걱정하며 양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구의 경제학은 이걸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생존 반응이라 불렀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 차가 당장 멈추는데 남의 사정까지 헤아릴 여유는 없으니까요. 시스템이야 어찌 되든 일단 내 차부터 채우는 것. 그게 수백 년간 검증된 인간의 가장 확실한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내일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교수님은 그 위에 같은 해 겨울 한국의 풍경을 겹쳤어요. 영국의 대란이 터진 직후 한국에도 비슷한 빈틈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요소수 대란이 터진 거예요. 한국은 요소 수입의 무려 90%가 넘는 양을 중국 한 곳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단 한 나라가 빗장을 걸자 나라 전체의 바퀴가 멈추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 길이 막히자 디젤 화물차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택배가 끊기고 마트 진열대가 비고 공장이 멈춰 설 판이었죠. 물류가 마비되면 나라의 혈관이 통째로 막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빈틈은 따로 있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 출동 차량까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망 전체가 요소수가 없으면 한꺼번에 멈춰 선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가고 사람이 쓰러져도 구급차가 닿지 못하는 나라.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국가의 심장이 멎기
직전의 조용한 진공이었어요. 적군 하나 없이 보급 하나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이번에도 결과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값이 10배로 뛴 요소수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거나 내 트럭용으로 숨겨두는 것. 시장 논리대로라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겨울 전국 소방서 앞에 기이한 장면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밤마다 검은 차량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름도 메모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채 시중에선 돈을 주고도 못 구하던 귀한 요소수 상자들을 묵묵히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내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 머물다 흩어졌죠. 헤드라이트도 끈 채 행여 누가 알아볼까 서둘러 자리를 뜨는 차들도 있었어요. 제 손해를 감수한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장 제 화물차에 넣을 요소수가 없어 내일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 트럭의 시동이 아니라 소방차의 배기구를 먼저 걱정한 거죠. 내 트럭은 멈춰도 이웃의 목숨을 살릴 소방차만큼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건 끌어오른 감정이 아니라 서늘할 만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제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먼저 움직인 거죠. 행정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제 자원을 던져 시스템을 되살린 거예요. 나라의 기능을 지키는 건 정부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서구의 시민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빈틈을 정부보다 먼저 찾아내 메우는 선제적인 보호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시키지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 시스템이 멈추면 결국 내 이웃이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 뿐이죠. 영국의 시민이 시스템을 고사시키며 제 차를 채울 때 한국의 시민은 제 차를 비우고 시스템을 채운 겁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려 시스템을 죽이느냐, 시스템을 살리려 잠시 나를 멈추느냐. 똑같은 위기 앞에서 두 사회는 정반대의 답을 적어낸 거예요. 저는 그 검은 뒷모습들 앞에서 한참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배운 그 어떤 시장 이론으로도 저 뒷모습은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니 보상도 칭찬도 바라지 않은 게 분명했죠. 교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에 잠깐 켜졌다 꺼지는 일시적인 반응일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시계를 400년도 더 전으로 되돌렸어요. 1592년 임진왜란, 조정과 관군은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달아났고 나라의 보급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죠. 바로 그때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택한 핵심 임무는 뜻밖에도 적과의 정면 전투만이 아니었어요. 도망친 관군과 부상병들에게 군량미를 조달하고 제 식량을 먼저 양보하는 것, 국가에 끊겨버린 병참선을 민간의 힘으로 다시 이어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굶주린 의병이 제 마지막 쌀 한 줌을 얼굴도 모르는 관군의 솥에 부어 넣었어요. 그래야 그 군대가 살고 그 군대가 살아야 제 마을이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가진 것 없는 자가 가장 먼저 제 것을 내놓는 역설이었죠.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보급으로 유지되며 그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내 안전도 함께 끝난다. 그 차가운 진실을 이 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미 뼈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판에서 병참선을 잇던 그 손이 400년을 건너 21세기 소방서 앞 익명의 뒷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400년의 세월도 그 반사신경만큼은 조금도 무디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2020년 초에도 똑같이 켜졌어요. 코로나가 폭발하며 대구 전체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 도시를 봉쇄하고 의료진마저 감염을 피해 병원을 떠나던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생업을 접고 자발적으로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환자가 몰려 의료진이 쓰러지면 그 도시 전체가 끝장난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가장 먼저 무너질 그 최전선을 제 몸으로 떠받치러 걸어 들어간 거예요. 제 안전을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결국 모두가 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았으니까요. 마스크 품기가 극에 달했을 때도 한 가지 약속이 강제 없이 번졌습니다. 나는 면 마스크를 쓰면 되니 더 위험한 의료진과 취약계층에게 먼저 양보하자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시스템의 최전선을 먼저 살려야 공동체 전체가 산다. 법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계산이 반사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한국인의 스위치는 박물관 속 과거에 머무는 유물이 아닙니다. 가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손꼽히게 풍요로워진 지금도 위기의 버튼만 눌리면 그 본능은 어김없이 깨어났으니까요. 풍요는 그 유전자를 지운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잠재워 두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위기에 잠깐 반짝하는 예외도 아니었으니까요. 4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히 살아 숨쉬는 본능이었어요. 제 마지막 변명거리였던 풍요와 세대 차이마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어요. 좋습니다. 한국 땅 위에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곳의 법도, 경찰도, 정부도 모두 한국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모든 방패가 통째로 사라진 곳. 한국인을 지켜줄 공권력이 단 하나도 없는 머나먼 이국의 무법천지에서도 한국의 법이 단 한 줄도 닿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땅에서도 과연 이 본능은 똑같이 작동할까요? 교수님은 제 마지막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이번엔 무대를 아예 바다 건너로 옮겼습니다. 한국의 법도 한국의 경찰도 단 한 명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1992년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그날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 판결이 떨어졌어요.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며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상점의 셔터가 부서졌고 거리는 방화와 약탈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총성과 비명, 깨지는 유리 소리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엿새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역사상 최악의 폭동이었습니다. 재산 피해만 수억 달러를 훌쩍 넘겼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통제력을 잃은 경찰이 부유한 백인 거주지를 지키려 그쪽으로 병력을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이던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목은 그대로 활짝 열어둔 차에 빠져나갔어요. 폭도들이 그 열린 길로 한인타운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죠. 한인타운은 그렇게 법도 경찰도 없는 완벽한 무법천지로 버려졌습니다. 불러도 올 경찰이 없고 신고해도 받아줄 정부가 없는 땅. 머나먼 타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혼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회심의 반론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생존 본능 아닌가요? 위협받은 이민자 집단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뭉쳐서 제 것을 지켰을 거라고요. 세계 어디서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뭉치기 마련이니 딱히 한국인만 특별할 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교수님은 옅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무장 자체는 결코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날 밤 그 도시엔 총을 든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개인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제각각 반가쇠를 당기면 질서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이 생길 뿐이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사방으로 총구가 향했으니까요. 제 목숨과 재산만 지키려던 그 총구들은 서로를 향하기 일쑤였습니다. 총은 있었지만 질서는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한인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가 비상 연락망이 됐습니다. 한인타운이 불타고 있으니 동포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밤새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송국은 잠도 자지 않고 들어오는 제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어디가 공격받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쉼없이 알린 거예요. 국가가 버리고 간 자리에서 작은 라디오 한 대가 통제본부가 된 셈이었죠. 그러자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대신 화염의 한복판인 한인타운으로 거꾸로 차를 모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길을 등지고 빠져나오는 행렬을 거슬러 그 불길의 중심으로 올라간 겁니다. 평범한 세탁소 주인, 식료품점 청년, 그리고 이민 2세 대학생들이었죠. 지휘관도 명령도 그 어떤 행정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켓 옥상 위에서 정말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바지 차림에 빛바랜 한국 예비군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들, 낡은 무전기와 총을 든 채 매서운 눈으로 어두운 밤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옥상 위의 심장들은 거세게 뛰었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군 복무의 경험이었죠. 누가 지휘하지 않아도 그들은 군대라는 단 하나의 언어를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마치 톱니바퀴처럼 본능적으로 역할이 갈렸어요. 두어 마디면 충분했죠. 누가 어디를 맡고 누구와 짝을 이루고 언제 교대하는지 그 모든 것이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약속처럼 척척 맞물렸으니까요. 누군가는 길목에 초소를 세웠고 누군가는 무전기를 들고 경계조를 짰으며 누군가는 보급과 연락망을 맡았습니다. 빈 역할이 생기면 곧바로 다른 손이 말없이 채웠어요. 숙련된 정규군처럼 단 몇 시간 만에 자발적인 치안 시스템이 바닥에서부터 복원된 겁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건 그날 밤 급조한 조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모두의 몸 안에 깔려있던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위기의 신호 한 번에 일제히 켜진 것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군에서 익힌 그 감각이 몸 어딘가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평생 다시 쓸 일 없을 거라 여겼던 그 훈련이 가장 절박한 밤에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져 총을 쏘던 개인들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마구잡이로 총을 쏘지 않았어요. 목표는 오직 구역 방어와 화재 차단, 그리고 무질서의 억제였죠. 한인타운이 한 덩어리의 군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자 폭도들은 비로소 위험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저 잘 짜인 진지를 건드렸다간 제가 다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빈틈없는 그곳을 굳이 먼저 칠 폭도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한인타운을 정면으로 치지 못하고 빙 둘러 우회했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였던 동네가 어느새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요새가 되어 있었던 거죠. 총의 화력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개인들이 단숨에 쌓아 올린 바닥에서부터의 규칙과 질서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한인타운에서는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산은 잿더미가 됐을지언정 사람은 지켜낸 거죠. 질서가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 그들만의 작은 질서가 섬처럼 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평소 외상을 너그럽게 달아주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쥐어주던 한인 가게들. 그 가게 앞을 일부 흑인 이웃들이 제 몸으로 막아서며 폭도를 말로 돌려 세웠다는 거예요. 평소에 쌓아둔 따뜻한 관계가 위기의 순간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 된 셈이죠. 총보다 더 강한 방패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무장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 새겨진 공동체 운영체제가 질서를 창조하는 겁니다. 서구의 정치학에서 질서란 언제나 공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도가 통째로 증발한 바닥에서 시민 스스로 규칙을 짜 맞춰 아래에서 위로 질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단 한 줄도 없는데 바닥에서 완벽한 질서가 솟아오른 거예요. 세계의 범죄학과 정치학이 바로 이 한 장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질서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믿어온 모든 이론이 그 옥상 위에서 뒤집혔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걸 그저 이민자의 생존 본능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총을 든 집단은 그 도시에 많았지만 단숨에 질서가 된 집단은 그들뿐이었으니까요. 그건 돈을 받고 구역을 지키던 조직도 미리 짜인 경비대도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채소를 팔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정규군처럼 움직인 거예요. 그 변신의 속도가 세계를 소름 돋게 한 진짜 데이터였습니다. 국가가 사라진 진공 속에서도 이들은 스스로 작은 국가가 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남의 나라 땅 위에서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곁에 없어도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건너간 건 짐 가방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공동체의 운영체제였으니까요.
법이 사라지면 이들은 스스로 법이 됐어요. 질서가 사라지면 이들은 스스로 질서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일을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해낸 거죠.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본능은 국경도, 세대도, 심지어 모국의 존재 여부조차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법도 질서도 무너진 진공 속의 이야기였어요.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건 어쩌면 절박함만으로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멀쩡한 제도 한복판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광장 위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부술 것도 물 빈자리도 없는 그곳에서요. 저는 그 답이 이상하게도 가장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두 도시의 광장을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이번엔 법도, 경찰도, 정부도 모두 멀쩡히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무너진 진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정상의 한복판이었죠. 먼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그 분노는 곧 거리 그 자체를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인 개선문이 낙서로 뒤덮였고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숍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거리에 세워진 자동차들이 뒤집힌 차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최루탄 연기 속에서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다던 그 거리가 하룻밤 사이 깨진 유리와 검은 연기로 뒤덮였죠. 분노가 향한 곳은 정부가 아니라 정작 그들이 매일 걷던 제 도시였습니다.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 분노가 부순 건 결국 자기 자신의 터전이었던 거죠. 서구 민주주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저항이었어요. 저 역시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화가 나면 부수는 것,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분노의 모습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항의를 넘어 제 손으로 도시를 부수는 걸까요? 저들이 깨부순 저 거리와 건물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 난장판을 누구도 치우려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서비스를 파는 제공자로 자신을 돈을 낸 고객으로 보기 때문이죠. 서비스가 불량하니 거칠게 항의하고 불을 지르되 그로 인한 혼란과 뒷정리는 제공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화난 고객은 가게를 부술 수는 있어도 그 가게를 청소하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낸 돈값을 못하면 부수고 환불을 요구하면 그만이고 그 가게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는 내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반론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질서정연한 시위는 사실 다른 이유 아닌가요? 한국이 워낙 통제가 심하고 수능적인 사회라서 위에서 억눌러 조용한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질서가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눌려 있는 거라고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억눌린 침묵이라면 정반대의 증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교수님은 시계를 1919년으로 되돌렸어요. 3.1 운동이었습니다. 서구식 계량 정치학으로 따져보면 이건 완벽하게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무장도 없었고 명령을 내릴 중앙지휘부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처벌이라는 비용만 100% 확정된 최악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얻을 것은 불확실하고 잃을 것은 목숨까지 확실한 도박이었어요. 그런데도 약 2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맨손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농민도 학생도 상인도 이름 없는 안악도 있었죠. 가진 무기라곤 손에 쥔 작은 종이 깃발 하나뿐이었어요. 이들은 일제를 향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매달린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이 통째로 증발한 공백 속에서 내가 곧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온몸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라가 사라진 그 빈 운전석에 평범한 사람들이 제 발로 올라탄 겁니다. 그 외침의 대가가 죽음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거리로 나선 그 행동을 어떤 손익계산서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유전자는 정확히 97년 뒤 같은 광장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정부가 크게 오작동하자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든 거예요. 영화의 추위 속에서
몇 달 동안 매주 수백만 명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연인원으로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했어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웠죠. 손에 든 건 돌이나 화염병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뿐이었어요. 웬만한 도시의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습니다. 그 정도 인파가 몰리면 작은 불씨 하나에도 끔찍한 참사가 나기 마련이었죠. 서구의 재난관리학 예측대로라면 이 정도 규모의 인파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대규모 압사 사고와 폭력 사태, 연쇄 방화와 약탈이 터지는 게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큰 충돌 한 번 없이 평화롭게 끝난 겁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걸 통계학적인 기적이라 불렀어요. 이 규모의 군중이 단 한 번의 큰 사고도 없이 흩어진 전례를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질서란 위에서 통제할 때만 유지된다는 게 그들이 아는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자마자 수백만 명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머물던 자리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들은 스스로 안전선을 지켰어요.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인간띠를 만들어 보행 흐름을 통제했죠. 행정명령도 경찰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스스로 질서의 주체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자가 없었는데도 수백만 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거대한 광장에는 쓰레기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러 나온 미화원들마저 치울 것이 없어 놀랐다고 하죠. 분노를 쏟아낸 광장을 떠나기 전에 제 손으로 정돈하고 간 겁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제 광장을 더럽힐 이유는 없다는 듯이요. 파리의 시위대가 유리를 깰 때 이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파리가 거리에 불을 지를 때 이 사람들은 거리에 쓰레기를 주웠어요. 같은 분노가 한쪽에서는 파괴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정돈이 된 거죠. 교수님이 두 광장의 사진 사이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의 시위는 국가를 향해 징징대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작동하는 정부를 향해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총회의 경영권 개입이에요. 잠시 경영진을 갈아치우되 회사 그 자체는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시스템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고장난 시스템을 빠르게 고쳐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 시스템이 무사해야 하니 광장을 부수는 건 곧 제 발등을 찍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부수는 대신 스스로 질서 그 자체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부수기는 쉽고 고치기는 어려운데 이들은 늘 어려운 쪽을 택했죠. 프랑스의 시민이 환불을 요구하는 화난 고객이라면 한국의 시민은 망가진 회사를 직접 살려내려 현장에 뛰어든 대주주였어요. 고객은 회사를 부수고 떠나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고쳐서 다시 굴립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대주주는 아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면서도 끝내 그 회사를 끌어안은 겁니다. 분노조차도 시스템을 부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결론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정치학은 분노란 곧 파괴라고만 가르쳤으니까요. 분노가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건 그 어떤 교과서에도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분노, 같은 광장인데 한쪽은 부수고 한쪽은 고쳐 쓰는 거예요. 분노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부터 달랐던 겁니다. 질서는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라 믿어온 제 모든 전제가 또 한 번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국가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조차 이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부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수는 것이 제 회사를 망치는 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마지막 의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거대한 군중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빗자루를 들면 그 옆 사람도 따라 들게 되는 법이지요. 수백만의 눈이 서로를 지켜보는데 함부로 흐트러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군중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사람을 더 반듯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군중도 없고 대의도 없고
지켜보는 눈조차 없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지금의 젊은이 단 한 명.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과연 이 스위치는 켜질까요? 교수님은 이번엔 시계를 1953년으로 돌렸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핥고 지나간 잿더미만 남은 한반도였어요. 그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아래였죠.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공장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어요. 남은 것이라곤 굶주린 사람들과 불타버린 들판뿐이었습니다. 수백만이 집을 잃었고 거리엔 부모 잃은 아이들이 넘쳐났죠. 원조를 보내던 나라들조차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차가운 혹평까지 따라붙었어요. 비슷한 시기 전쟁의 상처를 입은 다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체로 가진 자들이 제 재산부터 챙기고 당장의 안위를 좇았다고 전해집니다. 미래라는 불확실한 것보다 오늘을 택한 그 시절로선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1953년에 한국 부모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굶어 죽더라도 다음 세대라는 미래만큼은 반드시 만든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제 한 몸의 생존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뛴 생존을 택한 겁니다. 부모들은 제 배를 골아가며 자식의 학비를 댔습니다. 농사지을 소를 팔아서 아이를 학교로 보냈죠. 그 소가 어떤 소인가요? 한 집안의 1년 농사가 그 소 한 마리에 통째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 당장 한 푼도 벌어다 주지 못하는 자식 교육에 던진 거예요. 오늘의 끼니를 미래와 맞바꾼 무모할 만큼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제 자식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그 한 마음이었어요. 배운 것 없는 부모일수록 자식 교육에 더 모질게 매달렸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의 교육 투자 곡선은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밑바닥의 약자들이 스스로를 갈아넣기로 한 집단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보상을 약속한 적도 없었죠. 한국의 국력은 정교한 법이나 거대한 자본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제 삶을 통째로 담보잡아 다음 세대에 건네준 이어달리기의 결과였습니다. 앞선 주자가 제 심장을 쥐었자 그 힘으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긴 거죠. 그 바통을 받은 세대가 다시 폐허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세계가 기적이라 부른 그 성장 뒤에는 사실 이 조용한 희생의 사슬이 있었어요. 법전이나 통계표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저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는가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마침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전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예요. 공동체는 해체됐고 젊은 세대는 서구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라고요. 역사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그런 그들에게 그 유전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건 너무 낭만적인 착각 아닌가요? 강의실 안에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어요. 저 역시 이번만큼은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옅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도로 영상 몇 개를 조용히 틀었습니다. 배경 음악도 자막도 설명도 없는 날 것의 화면이었어요. 첫 번째 화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거대한 탑차 한 대가 옆으로 전복됐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 섰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젊은 여성, 트럭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그저 같은 길을 달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모여 맨손으로 그 거대한 차체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줄이 곤두선 채 수톤짜리 차를 함께 들어 올린 겁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무게가 여러 손이 모이자 천천히 들렸어요. 그 짧은 순간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하나의 도구처럼 맞물린 겁니다. 그렇게 안에 갇힌 운전자를 끌어낸 뒤 구조대가 도착하자 그들은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제 차로 돌아가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애초에 고맙다는 말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화면, 좁은 도심 골목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어요. 자칫하면 골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죠. 그때 차 주인도 아닌 그저 길을 지나던 청년들이 사방에서 뛰어왔습니다. 남의 차들을 함께 밀어 순식간에 소방차가 들어갈 길을 터준 거예요.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집이 남의 집이든 내 집이든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 폭우가 쏟아지는 침수된 도로. 경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젖은 옷이 몸에 척척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몸으로 교차로 한복판에 서서 수신호로 엉킨 차들을 하나씩 풀어갔어요. 와이퍼 너머로 비친 그 젖은 실루엣은 영락없는 한 사람의 교통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차를 갓길에 세워둔 차에 남들의 길을 먼저 트이워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죠. 저는 그 화면들 앞에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어느 것 하나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장면들이었죠. 스마트폰만 보며 무심히 걷던 그 평범한 개인들이 위기의 신호 앞에서 순식간에 달라진 겁니다. 평소의 무심함과 위기의 순간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렸어요. 그 둘이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제가 가장 개인주의적이라 비웃었던 바로 그 세대가요. 그리고 교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24시간 뭉쳐있는 맹목적인 단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철저히 각자 도생하는 개인으로 살아가죠.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잔혹한 경쟁 속에서요. 그런데 시스템이 무너지려는 찰나의 신호가 울리는 순간 이들은 개인이라는 모드를 강제로 끄고 단숨에 완벽한 공동체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 미련 없이 다시 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죠. 영웅으로 남으려 하지도 생색을 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쿨하게 제 일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무심함이야말로 이 본능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인의 행동은 요청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건 머리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새겨진 반사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버튼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장 개인주의적이라는 지금의 젊은 세대조차 그 버튼만큼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굶주리며 소를 팔던 1953년의 부모에게서 빗속 교차로에 선 오늘의 청년에게로 그 바통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피로 물려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물려준 유산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끄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요청 이전의 행동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러니 다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가가 실패했을 때 환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는 고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빈자리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시스템을 지켜내는 주인이 될 것인가? 그 한 줄의 질문이 강의실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그건 한국인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나서자 거리에는 늘 보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제 갈 길만 바라보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들이었죠. 누구도 서로에게 곁을 주지 않는 차갑고 분주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저 무심한 얼굴들 하나하나 속에 어떤 신호가 울리는 순간 깨어날 거대한 운영체제가 잠들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요. 숫자와 이성만 믿던 저의 오만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